분들도 서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멋진 인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나이가 들으면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젊어 보이신다. 동안이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내 마음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그죠? 젊어 보이세요. 너무 급하죠. 지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옆에 분을 쳐다보시면서 동안이십니다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감하고 표정이 통일돼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동안이십니다. 그럼 만만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자, 둘셋 하고 하시는 안 하면 제가 불러내서 쪽팔리는 개인기를 시키겠습니다. 자, 둘셋 어차피 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시면서 정보 주고받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 보고 간에 정보 주고받는 거를. 그래서 이런 계기로 좀 친해지셨으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목표를 찾아가고 그거를 어떻게 가꾸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부모들이 좀 인식을 해야겠다. 제일 안타까운 게요. 키가 1m 60이 안 되는 여자아이가 28살에 멀쩡한 회사를 때려치고 승무원 지원하러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복창이 터집니다. 속된 말. 가서 엄마를 해주고 싶어.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부모나 스승들은 28살이면 절대 안 뽑습니다. 왜? 21살짜리 신입사원이 위에 선배가 있는데 28살짜리 뽑을 리가 없잖아요. 키가 1m 60이면요. 키 작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도 작습니다. 안 뽑는 이유는 비행기 선반에 손이 안 닿으면 안 뽑습니다. 저희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손님 저 키가 작으니까 직접 올리세요. 뽑겠습니까? 또 1m 75 넘어가면 안 뽑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75 넘어가는 여자가 하얘시고 옆에 오면 굉장히 거북합니다. 그래서 안 뽑아요. 그래서 63에서 73 사이를 많이 뽑습니다. 이런 거는요 조금 알아보면 아는데 아이들은 모르죠. 세상 우리가 공부만 시켰지 않습니까? 공부해. 세상 물정을 모르게 키워놨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그 정보를 체득을 해야죠. 내 딸이 승무원을 원한다면 키가 좀 커야 될 것 같은데 알아봐야죠. 흉터가 있다 알아봐야죠. 제 친구 딸이 아토피가 심해서요 온몸에 지도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상경아 우리 딸이 승무원 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필요 없고 딸을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봐야 된다. 딱 봤더니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딸 보내놓고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한진아 성형외과 가서 이걸 수술할 수 있다면 승무원학과 보내고 아니면 포기시켜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아이한테는 10년 동안 꿈을 꿔왔는데 키가 60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네 별명이 뭐냐 그러면 당나귀 귀엽다고 그래요. 면접관은 귀만 쳐다봐요. 이렇게 팔랑귀도 안 뽑거든요. 안짱다리, 벌어진 다리, 무다리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다 이러고 있어요. 어프리언스가 통과되고 나서 인품, 태도 이걸 보거든요. 왜? 10,000명 중에 100명만 뽑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요소들은 아이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좀 알고 아이들한테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무거운 주제지만 어차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 나이에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림 마에스트로. 원래 자기개발 전문가였는데요. 예전에 그거 강마이 기억나세요? 강마이가 텔레비에 나온 걸 보면서 멋진 이름 만들어보자 해서 저는 드림마입니다. 드림마이. 그래서 저는 가슴에 이렇게 꿈을 꽂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이요 목에다 자기 꿈을 새겨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해요. 자기애가 엄청 강하구나. 왜 자기 이름을 자기 목에 새겨서 다니지?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갔더니 거기에 이니셜 타이핑이 있어서 저는 제 인생의 목표를 새겨서 여기다 꽂고 다닙니다. 그래서 왜 하냐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도구에 의해서 발전했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현실화가 되려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생기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는 머릿속 상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도구의 힘을 빌려서 그걸 현실화하는 거죠. 제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꽂고 다닙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걸 처음 만들고 나서 지은아, 아빠는 가슴에 꿈을 꽂고 다녀 그랬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뭔가 자극을 주려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무슨 가슴이야, 똥배지. 지도 A형인 요시.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저희 딸은요, 우리 아빠가 꿈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꿈을 향해 달려간다는 걸 느낀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대다수 아빠들 책 안 보시죠? 테레비 보고 뒤집어져서, 이거 웃잖아요, 바로. 아빠를 생각하면서. 뒤집어져서, 야, 독서실 안 가냐? 거의 이런 세태라는 거죠. 그게 저는 사실은요, 부모들하고 제가 성장기에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모습을 학교 가서 스승한테 그걸 봤거든요. 봤어요. 자기 모범 없으면서 강제하는 걸. 회사 들어왔더니 상사들이 똑같아요. 부모, 스승, 상사가 똑같습니다. 나는 꿈이 없는데 새끼 보면 꿈이 없냐 그러고. 내 인생이 진지하게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애를 보면 진지하게 좀 살아라 거의. 여기가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67년생입니다. 별로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지만 5월 16일생이고요. 밑에 무슨 날짜일까요?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날짜가요 5월 16일입니다. 무슨 인생을 현명하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죽을 날도 5월 16일로 정했어요. 77세 5월 16일. 짧으시다. 후배들이 너무 계획이 돼서 제가 수명을 좀 늘려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굿땡 정도로 가볼까 그러면서. 근데요, 이걸 한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라는 건요, 우리는 꿈을 가지고 놉니다. 월드컵 때마다 꿈이 되살아나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월드컵 몇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가지고 놀죠. 근데 그 꿈에 기한을 더해주면 목표가 된답니다. 내가 꿈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한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한테 경각심을 주기 시작해야 그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온다는 거죠. 저는 마이너스 해보면 딱 꿈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지금은 이런 일을 합니다. 엄마 아빠들한테 책 읽게 만들려고요. 기업의 휴게실에다가 있던 도서관, 렌탈형 책 많이 보십니다. 조사 한번 해볼까요? 회사 대기업 직원들도 1년에 두세 번을 안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출판사도 하고 저희 딸 이름의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회사에서 아시아나 독서스쿨, 아시아나 독서클럽, 아시아나 도서관, 승무원 면접관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겁니다. 저희 승무원 네? 꽃밭에서 아저씨들이 너무 부러워합니다. 어느 연수원 원장님 저한테 강의 안 불러준다고 삐져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오죠. 마치 연예인을 꿈꾸는 것 같아요. 승무원 꿈꾸는 아이들을 보면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만 쫓고 달려오죠. 그래서 혹시 자녀 중에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가 있으면 이쪽에 대한 컨설팅 가능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A는 포기를 해야 되는지, 승무원학과를 가는 게 맞는지 안 가는 게 맞는지. 승무원학과 전혀 관계 없거든요. 저희가 뽑을 때는. 근데 승무원학과 가려고 승무원학과 면접관도 가보면 하루에 480명 면접 보는데 8명 뽑아달랍니다. 근데요, 항공사에서는 승무원학과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승무원학원 다니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왜? 승무원학원을 다니면 규격화된 어떤 교육을 하고 돌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게 쉽습니까? 그려진 걸 지우고 그리는 게 쉽습니까? 백지잖아요. 면접 볼 때 이렇게 보면 뭔가 규격화된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아, 쟤 배우고 왔구나.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떠들고 못 다니는 이유가 승무원학원에 다 후배들이에요. 저한테 교육받았던 승무원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데 가서 야 다니지 마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승무원학과 갈 필요 없다. 차라리 간호학과 가서 안 되면 간호사 하는 게 낫다. 선택지를 하죠. 이게 부모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쭉 할 거고요.
제 딸 좀 이따 올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 아주 못나게 나온, 이거는 저한테 혼나고 돌아가는 귀엽다. 너무 못나게 나왔는데 많이 인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가족 독서 여행이라는 이벤트를 했던, 독서를 잠재의식 속에 재밌다는 걸 만들어주려고 엄마 아빠 아이가 책을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책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책 보고,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이걸 심어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었냐면 이분의 책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아시아나의 신입사원 아니면 사원들이, 과장들이 출산휴가 갈 때 제가 제일 많이 선물했던 책입니다. 엄마가 되는 후배에게 나는 이 책을 우리 딸이 7살 때 읽어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책을 보고 이대로 한번 키워봐라. 실제 그런 친구가 있어요. 완전히 이해가 바뀐.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부모 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해줘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뭐고 아빠가 뭔지를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가장 소중한 역할인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원래는 제가 독서 강의할 때 이 책을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오늘 강의는요, 이런 겁니다. 어떤 기자가 중국에 갔더니요, 북경대 앞에는 창업 카페들이 엄청 많답니다. 애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진짜 부자 되고 부하려고. 근데 우리나라 학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완전 복잡한 술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학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재밌는 강의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재밌는 강사들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비율을 압니다. 여기서 너무 좋은 얘기 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강사들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김미경 원장 너무 좋아하시죠? 제가 그분을 300만 원 주고 불렀습니다. 90분. 저는요, 불러놓고 얼마나 종이 쓰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트 스피치란 책이 좋아서 불렀는데, 강의하러서 뭘 가르치냐면 아이패드 사진 올려놓고 여기서 아이패드 같은 거 못 쓰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신입사원들 다 스카이 나온 애들이에요. 원장님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 거를. SNS나 이런 거를. 근데 여기서 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분위기가 완전 죽는 거죠. 그 강의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이걸 잘 모르는 어른들한테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밌으면 다 됩니다. 서울법대 교수가 강의할 때 200달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개그맨이어서 강의하면 500만 원씩 줍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인식을 해보자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꿈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들의 꿈에 대해서, 아니 지금 꿈이 없다면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꿈과 행복을 찾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의 도구들이 필요한지, 또 이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른은 아이들의 자녀, 조카, 제자나 부하의 멘토가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꿈가져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용어 처음 들어보셨죠? 절대 음감 아세요? 절대 음감. 절대 음감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천재성입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음을 보고 분석하지 않잖아요. 선천적인 천재성이죠. 근데 절대 영감은 후천적으로 내가 뭐에 몰입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사랑에 빠져 있으면 온갖 사물에서 애인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안 하는 분은 첫사랑을 안 하게 되는. 남자들 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 당구에 빠져 있으면 온 천장에 당구공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회사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하나를 목표를 설정하고 나니까요, 모든 책, 모든 자극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영감이 떠오르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 절대 영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창조적이고 기발한 영감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능력을 절대 영감이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꿈, 성공,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시간의 한계, 그죠? 뭔가 하려고 하지만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는 시간의 한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노력의 한계도 있죠.
세 번째, 지능의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요. 서울고대에 가서 3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고 1학년 때 데모만 했거든요. 그래도 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고3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인생에 대한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때가 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이 없다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40대 여주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불가능은 없다. 이게 기업에서도 똑같습니다. 상사들이나 임원들이 직원들 데려다가 불가능은 없다. 도전해라. 누구도 마음속에 이거 동감하지 않는데 그걸 강제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먹히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죠. 불가능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비애를 그걸 많이 느꼈죠. 불가능은 있는 거구나. 토요일 반대회의가 바람나가 고3 때요. 저희 시절에는 고3 때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공부만 했거든요. 이 친구는 일요일만 되면 한국어사 얼마 안 남았는데 사라지고 없어요. 왜? 목사님 딸 만나러 갔나 봐. 나중에 그 딸하고 결혼했는데 나 그때는 몰랐죠. 왜 저렇게 열심히 가지? 내 모레가 대학 시험인데. 근데도 시험을 보면 거의 전 과목이 한 5개 틀렸어요. 215점. 이 점수를 아십니까? 학력고사 시대 때 5개 나가는. 이게 지능의 한계가 내가 있구나. 근데 이걸 포기하고 살 거냐는 거죠. 요는 그렇습니다. 그 친구는 전 과목에서 도르게 잘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점을 좁혀야겠다. 내가 잘하는 탤런트가 뭐가 있느냐를 그런 걸 하지 않으세요? 다중지능 이론, 하워드 가드너의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중학교 때 이때 이미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거의 학원에서 해주시죠? 요즘 학교도 좀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체험으로 경험을 한 거죠. 대기업에서 경쟁하면서요. 저는 원래 조종사 심사 업무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인터넷 마케팅을 했었고, 세 번째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디에 탤런트가 있는지를 고민했고, 교육이구나 할 때부터 몰입이 되니까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이름 붙였지만 절대 영감이 생기면서 계속 지름길을 저한테 알려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한 분야의 자기개발 전문가라는 거에 필이 꽂히고 나니까 내가 책을 보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어떤 자극만 생기면 영감이 떠올라요. 아,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구나. 이 길이 지름길이구나를 노력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초점을 좁히다 보니까. 초점을 좁힌다는 얘기는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내가 계속 어떤 걸 생각하게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 도구로 말씀드렸듯이 내가 결정한 목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자꾸 떠오르게 하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이것입니다. 맹모가 맹자를 어디로 데려가니까 바뀝니까? 무덤가에 갔더니 맨날 곡소리만 하고 시장 토령에 갔더니 파는 흉내만 내다가 서당 근처로 갔더니 금 읽는 거를 복제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아이들에 대한 환경이라는 거죠. 삶이 이런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온유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먹은 걸 알고 유학하던 길에 돌아서 온 겁니다. 이게 유레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갑작스러운 깨달음, 불교용어로 도노라고 그럽니다. 도노. 근데 보면은요, 살아가면서 이런 깨달음 한 번씩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삶이 변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경이 스팀 청소기 아시죠? 스팀 청소기를 쓰는 만든 한경희 씨 자서전을 보면 원래 아이디어는요, 뜨거운 열로 걸레질을 청소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핵심 아이디어만 있었습니다. 이 핵심 아이디어 가지고 완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이디어 하나가 되면 성공한다. 아닙니다.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 완제품이 된다. 아닙니다. 아이디어 하나 있으면 업무가 개선된다. 아닙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요, 부가적인 아이디어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떠올랐을 때는 그냥 뜨거운 열로 청소하겠다는 아이디어 상태였는데
이걸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재료는 뭘로 만들까? 인터페이스는 뭘로 해야지?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가 아이디어들이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몰입 상태에서 시간이 쭉 가면 부가적인 아이디어들이 붙으면서 완성된 제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장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이런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깨달음들을 어떻게 반복하게 만들 거냐는 거죠. 이게 후천적인 천재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깨달음을 일상화로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 꿈과 목표의 몰입을 통한 무한 반복 창조 영감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능력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인 거죠. 이 장황한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절대 영감, 절대 음감에 비슷한 느낌으로 절대 영감 능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요즘 인문학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났죠. 내가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이를 성장을 시키려고 내가 매번 해외여행 다니는 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맹자의 서당 같은 걸 내 주변에 어떻게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 그런 자극을, 감동을 줄 수 있는 도구나 환경을 주변에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 내가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주변에 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삶 속에 그런 씨앗들, 영감의 씨앗, 자극의 씨앗을 뿌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자기개발 분야를 보시면요,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전에 대한 책, 메모법에 대한 책들, 독서법, 인맥관리, 제가 인맥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2년 생각관리, 시간관리, 습관관리에 대한 책들이 자기개발 시장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요,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한국의 자기개발 시장을 보면 이런 책이 많습니다. 비전 관리만 잘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메모 한 가지만 잘해봐. 그럼 너 성공해. 독서만 잘해봐. 아니면 시간 관리만 잘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책들이 많아요. 믿으십니까? 이 많은 자원 중에 시간 관리만 잘해. 내 새벽 3시에 맨날 일어나 보세요. 성공하는지. 제가요, 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아주 유명한 출판사를 갔습니다. 이 책 원고 가지고요. 위즈덤 하우스를 갔더니요, 원고를 딱 보더니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1, 2, 3, 4. 저는 그런 책 너무 싫어합니다. 사기다 그거든. 왜? 한국인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게 사니까 강의나 책이 힐링을 해줘요.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마약처럼 주는 겁니다. 누가 돈 버냐? 출판사하고 강사가 돈 버니다. 저는요, 이 중 하나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요, 핵심 인재, 핵심 자원들 수만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도 뭘로?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을 하거든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자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봤습니다. 제가 수백 권의 책을 보고요, 수백 권의 세미나를 다니고 수백 권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은 인생에서도 꼭 관리해야 될 자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4가지만은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인생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 비전을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누구? 멘토 같은 사람들. 이 4가지 자원은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4가지 꿈을 위한 씨앗이다. 이거를 왜 이게 필요하냐면, 꿈과 행복을 향해서 내가 항상 생각을 자극을 해야 됩니다. 알파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한테 줬다.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은 창의성밖에 없다. 인간의 창의성. 인간의 창의성은요, 혼자 만든 게 아니고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하면서 내가 사고가 반복되면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관리하는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내가 설정한 꿈, 나의 행복을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자극제로서 이것들을 내 삶에 비치를 해야 되겠다. 맹자의 서당처럼 그겁니다. 제가요, 아까 도서관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일산에 있는 독서실 체인을 찾아갔습니다. 23개 독서실을 운영하는 회사 본사를 찾아가서
마케팅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독서실 23개의 도서관을 좀 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독서실에 도서관을 넣으면 어머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왜 싫어하세요? 그랬더니 공부해야 되는데 책 본다고요. 그래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안 나올 수가 있지만 길게 보면 저는 책을 봐야 된다고 명백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요 4가지 씨앗을 자극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비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생각하게 떠올리게 만들려고요. 그랬더니 어떤 경험이나 자극이 있을 때마다 절대음감이라고 얘기하는 반복적인 지름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제 삶의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비전 관리를 위해서 이런 걸 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비전 선언서거든요. 간디가요, 보시면 자기 삶을 이렇게 살이라고 머릿속으로 창조를 한 겁니다. 현실 창조는 그 나중의 일이죠. 생각으로 사람은 창조를 하고요, 나중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나는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할 것이다. 이게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살아가겠다는 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원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비싼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여주고 작성을 시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텍스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텍스트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진동하기에는 약한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지금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보내고 있습니다. 옵니까 안 옵니까? 모르겠는데. 오면 이상한 관계죠. 제가 뭘 보냈냐면 이걸 보냈습니다. 예쁜 여자가 빨간 하이힐을 신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는 걸 제가 실제 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 왔잖아요. 혹시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글자를 썼습니까? 예쁜 여자가 빨간 하이힐을 신고 횡단보도 아니죠. 근데 이해가 되시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다. 우리 엄마 떠올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인간은요, 이미지와 스토리로 사고를 합니다. 이걸 영상을 내가 못 보내드리니까 말이나 글로 번역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저쪽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말과 글을 받아서 내 과거 경험 속에 있는 내 어머니, 이쁜 여자, 빨간 하이힐 횡단보도를 떠올려서 조합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게요, 왜 이미지화를 자꾸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는 데가 있어요. 교육에서. 어디 가면 많이 하냐면 다단계 가면 많이 합니다. 다단계 가면요, 잡지책 컬러로 한 3권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가지고 싶은 집 잘라 붙이세요. 가고 싶은 여행지 잘라 붙이세요. 원하십니까? 우리 다단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다 벤츠라고 글씨를 써놓고요, 컬러로 벤츠 사진을 붙여놓는다면 인간의 욕망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 같습니까? 그림 쪽으로 향합니다. 이게 인간의 텔레비가 왜 재밌냐? 똑같은 겁니다. 텍스트가 왜 책이 불편하냐? 인간이 텍스트는 번역을 해야 되니까, 책은 TV는 바로 이미지를 주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요, 목표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의 치밀함, 이미지의 자극성을 같이 갖추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씁니다. 인생 기획서입니다. 너무 어려우시죠? 딱 봐도. 속으로 그럴까요? 너나 그리 살아라. 이러고. 뭐냐면요, 저는 제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제 손바닥, 이게 과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복된다. 모든 기억은요, 연역 관리를 합니다. 언제 실패를 했고 언제 성공을 했고. 왜? 미래에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 기억이 중요합니까? 내 아이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제가 심수원들한테 항상 이거 물어봅니다. 승무원 딱 들어오면, 야, 죄송합니다. 후배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소중하냐? 아시아나가 소중하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세대 때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인생이 소중하죠. 물론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딨냐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인생을 위해서 이거 한 장 써볼래? 그러면 안 씁니다. 제가요, 보여드릴게요. 질문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소중하다는 뜻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고 이 양식을 줘봤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다요? 반.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10분이요. 한 명도 안 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선물 주면 하랬죠. 선물 주면 1분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한 3번 해보고 선택지를 본인한테 주니까 안 하길래 지시를 했어요. 2주 이내에 다다음 주 금요일 5시까지 나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거는요, 이건 바로 지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선택지를 본인한테 줬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데 제가 상사로서 지시를 하는 순간 이들한테는 회사 일이 된 거죠. 근데 양식을 제가 바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한 자, 칸 한 자 바꾼 적이 없습니다. 2주가 되면 몇 명이 제출할 것 같습니까? 100% 제출합니다. 전화도 옵니다. 선배님 이틀만 연장해 주세요. 울먹이면.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그렇게 소중하다는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하는데 지시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저는 원래 자기개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나 사원대회 때요 별걸 다 했습니다. 직장인 볼링대회 3번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하루에 10게임씩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수영,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레크레이션 강사학원, 영어학원 엄청 다녔어요. 자기개발을 제가 30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고요 체계로 했습니다. 자기개발을 한 지 4, 5년 만에 제가 대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책에서 만난 이런 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해보니까 효율성이 생겨서 단기간에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회사는 체계적으로 도는데 인생은 주먹국으로 합니다. 어디 가면 강사들이 뭐 이런 성공한다고 구호에 치면 따라하면 열심히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안에 내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타일뿐만 있죠. 박지성이가 축구 잘한다고 울어주니까 연봉 70억 받을 때 땡전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요 이게 과거고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한테 트라우마를 줬다 아니면 성취감을 줬다. 이거를 내 삶의 과거를 음미해보는 겁니다. 나의 현재도 음미해보고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쪽은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버킷리스트도 적어보고요. 5년이나 15년 단위로 내가 이때는 대학원 가야겠다. 이때는 아시아나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서울대에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카이스트 가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꿈보다 인생이 중요한데 착각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원래는요.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직업적 꿈도 있고 물질적 꿈도 있고 이것들은 뭐를 위해서 사명 의미를 위해서 그게 나라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얘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보다 중요한 게 미션이다.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학교가 목표는 끝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직업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직업을 통해서 네가 뭘 얻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50대 넘어가면 자릅니다. 저는 자르기 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좀 일찍 나가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제 5년 선배들이 막 차 나가요. 다 스펙도 좋고 회의 지점장도 했는데 이제 메일이 옵니다. 러브레터가 이렇게 이번 달 말입으로 나가세요. 근데 5년 후가 보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55세에 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해야 되죠 일은. 그러니까 직업이 항공사든 무슨 기업이든 직업이 최종 꿈은 아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다음에 직업 다음에 직업 다음에 직업이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꿈인 걸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액자를 만들어서 항상 제 좌표를 인식을 하려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 책상 위에 회사 책상 위에 세워놨습니다. 가슴 속에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왜? 나침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좌표. 그래서 진짜 그래요. 강의를 해보면요 너무 쉬운 강의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강의하네 그래요. 좀 깊은 얘기하면 너나 그리 살아라 또 그래. 근데요 저는 강사들이나 작가들은 너나 그리 살아라 할 정도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나는 10가지 하면서 이 중에 한두 개 선택하세요 해야지, 난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맞으니까 따라가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 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좀 이따 집사람 오겠지만 집 책상에 이거 놔뒀더니요, 여보, 지금 이 친구 엄마들이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40대 아저씨가 이런 걸 가지고 있냐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친구들 만나면 쌍욕도 하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이가 든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명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일본에 가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 예정일이 여기에 나와요. 스스로 사망 예정일을 정해봐라 해서.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 했냐면, 30대 중반에 일본에 가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75세에 죽을 거다. 75세 사망 예정일인데 75세에 죽는데 그때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역할을 하겠다 이러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제 친구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일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 올해 75세입니다. 저는 홋카이도에서 회계법인 사장을 몇십 년 해왔는데 95세까지 살면서 이런 꿈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친구가요, 지구멍 찾았답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씨앗이 메모였습니다. 메모, 이게 프랭클린 플래너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다이어리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실천하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라 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요, 강사 자격도 있는데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기성복을 입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머리 아프시죠? 근데요, 저는 모든 생각을 메모장에 이렇게 다 적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뿐만은 아니고 읽어야 될 책, 만나고 싶은 사람, 업무 아이디어, 특허 아이디어를 손바닥 안에 그리는, 다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요, 저는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면 이쪽에다 다 써놓거든요. 이쪽은 다 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책입니다. 기준은 뭐냐면 아까 인생 기획서에 있는 내 인생의 목표, 비전, 버킷리스트가 기준이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분이 나카지마 다카시인데요, 2002년도에 이분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분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나카지마 다카시. 2002년도에 읽고 2008년도에 제가 아시아나 지역전문가 뽑혀서 동경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이분의 이메일 주소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카지마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아시아나 김상경 차장입니다. 6년 전에 선생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모장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6년 동안 써놨습니다. 한번 만나주십시오. 간절하게 보냈죠. 다음날 새벽에 회신이 왔습니다. 김상경 선생님, 시부야로 오세요. 그러면서 설레지 않을까요? 제가 남자여서 안 설렜을까? 갔더니요, 일본에서 원리원칙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원래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모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경영의 신을 모시다가 그분은 자꾸 하셨고, 이분도 책을 180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에 한 번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왜 만났냐면요, 대다수의 책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현해탄 건너에 있는 작가를 책으로 만나고요, 죽은 벤자민 플랭클린을 텍스트로 만납니다. 구체적인 실상이 안 와요, 저희들한테. 근데 작가를 만나보면 그렇게 구체감이 확 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면 그게 내 삶에 올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이라는 건 서삼독을 해야 된다. 서삼독은 뭐냐면, 첫 번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그 텍스트를 쓴 작가를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그 텍스트, 그 작가를 만나고 있는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책이 유행합니까? 1분의 한 권 읽기. 좋아하시죠? 이런 책들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용복 교수님이 몇십 년 동안 쓴 책을 1분에 읽는다고 얼마나 해득이 될까요? 그래서 만나서 이분에게 제 삶이 굉장히 근치막힘에 많이 됐죠. 이런 것도 그 오남 소리 기억나십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다 5살 밑이고요. 도시 여자입니다.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상경한 김상경입니다. 실제 이름이 김상경이고요. 과도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원장 선배 과 선배인데 내가 소개할 때 뭐라 했냐면 해남에서 상경에서 상경대학 들어온 김상경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오남소리 사실은요. 아시아나에 차장 들어왔을 때 시골 갔더니 플랜카드 붙인다 해가지고 제가 막 말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얘가 있어 좀 그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쪽팔린다고 내가 절대 막 붙이지 마. 아주 깡촌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가슴속에 시골의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남소리를 보고 나오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뭘 하냐면요. 오빠,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고 감동을 안 받아? 나한테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 소 할아버지의 우정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제 어렸을 적 온통 그런 할아버지, 천지백가리가 그런 할아버지. 저 맨날 소 띠끼로 다녔어요. 띠낀다는 게 뭔지 아세요? 풀먹이로 다니는 거죠. 저는 오남소리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온동화재, 학동화재. 학동화재가 왜 학동화재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학동에서 시집오면 학동화재예요. 이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압니까? 이 감성을. 근데 거기다 대놓고 5살이나 어린 여자애는 알지만 오빠 너는 가슴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너한테는 감동이냐 나한테는 추억이다. 이 말 너무 멋있어. 적어야 돼. 그러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게 메모입니다. 우리는요 메모하면 할 일을 적습니다. 할 일하고 약속. 하지만 저는 제가 단기간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습관은 영감이 묻어나는 문장을 쓰는 습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혼은 단어를 먹고 삽니다.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음미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걸 받아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아이들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이 나한테 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모를 안 씁니다. 메모하지만 약속이나 할 일 정도는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제가 이런 것들이 저는 특허나 업무 개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이 칸에다 적어놓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청소기 얘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시공실한 등록인데요. 책상을 쓰는데 얘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업무 보기가.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 겁니다. 모니터 내려 있죠. 키보드 있죠. 전화기 있죠. 캘린더 다 내려 있으니까요. 여기에 A4 한 장 정도 여백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여기다가 지혜꽂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혜꽂이. 뭔가 좀 참신한 책꽂이를 만들어보자. 이러고 시간이 지나는데요.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달이 지났더니요. 이런 게 나옵니다. 도면이 다 올리자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요. 싱크대 공장 가서 집 주변에서 만들어서 25,000원에 그랬더니요. 지나다니는 직원들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이프한테 이거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마진을 못 받치니까 원가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실어 날리면서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괴롭힌다고 한 50개를 실어 날렸습니다. 이게 별리사가요. 이걸 도면을 딱 보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과장때 했는데 김 과장 5대5 나한테 그래서 5대5가 뭐예요? 그랬더니 특허 등록료가 300 정도 되는데 안 받을 테니까 소유권 5대5로 하자. 18,000원 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없는 상태
이 글자 하나에서 창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를 이렇게 습관화가, 창조성은요,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창조성은 뭐냐면 떠올린 아이디어를 콩나물 시루에 넣어놓고 키울 수 있는 습관이 있냐 없냐입니다. 생각으로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메모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상 받았던 프로젝트들, 저는 이런 것들을 절대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제가 항상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배치해 놓고 책을 보고 인연을 만났더니 영감들이 떠올라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문득 떠올라가지고. 세 번째, 독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비전의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도구로, 두 번째 메모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식 관리하는 독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보시면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다요? 반.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 12명. 한 명도 안 합니다. 몇 번 해봤는데 한 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선물 주면 하겠죠. 선물 주면 일부는 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한 3번 해보고 선택지를 본인한테 주니까 안 하길래 지시를 했어요. 2주 이내에 다다음 주 금요일 5시까지 나한테 제출하십시오. 이거는요, 이건 바로 지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선택지를 본인한테 줬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데, 제가 상사로서 지시를 하는 순간 이들한테는 회사 일이 된 거죠. 근데 양식을 제가 바꾼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한 자, 칸 한 자 바꾼 적이 없습니다. 2주가 되면 몇 명이 제출할 것 같습니까? 100% 제출합니다. 전화도 옵니다. 선배님, 이틀만 연장해 주세요. 울먹이면. 저는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그렇게 소중하다는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도 못하는데 지시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저는 원래 자기개발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나 사원대기 때요, 별걸 다 했습니다. 직장인 볼링대에 3번 나갔습니다. 이 정도면요, 하루에 10게임씩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수영,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레크레이션 강사학원, 영어학원 엄청 다녔어요. 자기개발을 제가 30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고요, 체계로 했습니다. 자기개발을 한 지 4, 5년 만에 제가 대기업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책에서 만난 이런 것들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해보니까 효율성이 생겨서 단기간에 전문가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회사는 체계적으로 도는데 인생은 주먹국으로 합니다. 어디 가면 강사들이 뭐 이런 성공한다고 구호외치면 따라하면 열심히 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 안에 내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타일뿐만 있죠. 박지성이가 축구 잘한다고 울어주니까 연봉 70억 받을 때 땡전 한번 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요, 이게 과거고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나한테 트라우마를 줬다, 아니면 성취감을 줬다. 이거를 내 삶의 과거를 음미해보는 겁니다. 나의 현재도 음미해보고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쪽은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버킷리스트도 적어보고요. 5년이나 15년 단위로 내가 이때는 대학원 가야겠다, 이때는 아시아나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카이스트 가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꿈보다 인생이 중요한데 착각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원래는요, 인생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직업적 꿈도 있고 물질적 꿈도 있고, 이것들은 뭐를 위해서? 사명, 의미를 위해서 그게 나날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얘기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표보다 중요한 게 미션이다.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없어도 돼요, 이거는. 근데 어찌됐건 학교가 목표는 끝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직업이 인생의 끝은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직업을 통해서 네가 뭘 얻을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50세 넘어가면 자릅니다. 저는 자르기 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좀 일찍 나가야겠다. 근데 딱 보니까 제 5년 선배들이 막 참 나가요. 다 스펙도 좋고 회의 지점장도 했는데 이제 메일이 옵니다. 러브레터가 이렇게 이번 달 말입으로 나가세요. 근데 5년 후가 보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55세에 나도 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해야 되죠, 일은. 그러니까 직업이 항공사 무슨 기업이든 직업이 최종 꿈은 아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다음에 직업 다음에 직업 다음에 직업이 있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가 꿈인 걸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요, 액자를 만들어서 항상 제 좌표를 인식을 하려고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집 책상 위에, 회사 책상 위에 세워놨습니다. 가슴 속에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왜? 나침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삶의 좌표. 그래서 진짜 그래요. 강의를 해보면요, 너무 쉬운 강의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강의 안 해요. 좀 깊은 얘기하면 너나 그리 살아라 또 그래. 근데요, 저는 강사들이나 작가들은 너나 그리 살아라 할 정도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나는 10가지 하면서 이 중에 한두 개 선택하세요 해야지.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게 맞으니까 따라가세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 관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좀 이따 집사람 오겠지만 집 책상에 이거 놔뒀더니요, 여보, 지금 이 친구 엄마들이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무슨 40대 아저씨가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친구들 만나면 쌍욕도 하거든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나이가 든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꿈이 필요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명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일본에 가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 예정일이 여기에 나와요. 스스로 사망 예정일을 정해봐라 해서. 그래서 제 친구가 뭐라 했냐면 30대 중반에 일본에 가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75세에 죽을 거다. 75세 사망 예정일인데 75세에 죽는데 그때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 역할을 하겠다 이러고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요,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제 친구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일본인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 올해 75세입니다. 이렇게. 저는 홋카이도에서 회계법인 사장을 몇십 년 해왔는데 95세까지 살면서 이런 꿈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친구가요, 지구멍 찾아댑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뭔가 인생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씨앗이 메모였습니다. 메모, 이게 프랭클린 플래너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다이어리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실천하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라 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써봤는데요, 강사 자격도 있는데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기성복을 입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쓰다가 메모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머리 아프시죠? 근데 저는 모든 생각을 메모장에 이렇게 다 적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뿐만은 아니고 읽어야 될 책, 만나고 싶은 사람, 업무 아이디어, 특화 아이디어를 손바닥 안에 그리는, 다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요, 저는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면 이쪽에다 다 써놓거든요. 이쪽은 다 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만나고 싶은 책입니다. 기준은 뭐냐면 아까 인생 기획서에 있는 내 인생의 목표, 비전, 버킷리스트가 기준이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책,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분이 나카지마 다카시인데요, 2002년도에 이분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2002년도에 이분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나카지마 다카시. 2002년도 읽고 2008년도에 제가 아시아나 지역전문가 뽑혀서 동경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이분의 이메일 주소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카지마 선생님, 저는 대한민국 서울의 아시아나 김상경 차장입니다. 6년 전에 선생님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모장에다가 선생님 이름을 6년 동안 써놨습니다. 한번 만나주십시오. 간절하게 보냈죠. 다음날 새벽에 회신이 왔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시구하러 오세요. 그러면서 설레지 않을까요? 제가 남자여서 안 설렜을까? 갔더니요, 일본에서 원리원칙 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원래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모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경영의 신을 모시다가 그분은 자꾸 하셨고, 이분도 책을 180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에 한 번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왜 만났냐면요, 대다수의 책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지를 합니다. 현해탄 건너에 있는 작가를 책으로 만나고요, 죽은 벤자민 플랭클린을 텍스트로 만납니다. 구체적인 실상이 안 와요, 저희들한테. 근데 작가를 만나보면 그 구체감이 확 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실감을 하면 그게 내 삶에 올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이라는 건 서삼독을 해야 된다. 서삼독은 뭐냐면, 첫 번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그 텍스트를 쓴 작가를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그 텍스트, 그 작가를 만나고 있는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책이 유행합니까? 일본의 한 권 읽기. 좋아하시죠? 이런 책들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영복 교수님이 몇십 년 동안 쓴 책을 일본에 읽는다고 얼마나 혜득이 될까요? 그래서 만나서 이분에게 제 삶이 굉장히 근치막힘에 많이 됐죠. 이런 것도 그 오남 소리 기억나십니까? 제 집사람이 저보다 5살 밑이고요. 도시 여자입니다.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상경한 김상경입니다. 실제 이름이 김상경이고 과도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원장 선배, 과 선배인데 내가 소개할 때 뭐라 했냐면, 해남에서 상경에서 상경대학 들어온 김상경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오남소리. 사실은요, 아시아나에 차장 들어갔을 때 시골 갔더니 플랜카드 붙인다 해가지고 제가 말리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얘가 있어 좀 그런 얘기 하기 그렇지만 쪽팔린다고 내가 절대 막 붙이지 마. 아주 깡촌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가슴속에 시골의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요, 오남소리를 보고 나오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를 하냐면요, 오빠 어떻게 저런 영화를 보고 감동을 안 받아? 나한테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거기에 소 할아버지의 우정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제 어렸을 적 온통 그런 할아버지, 천지 빽가리가 그런 할아버지예요. 저 맨날 소 띠끼로 다녔어요. 띠낀다는 게 뭔지 아세요? 풀먹이로 다니는 거죠. 저는 오남소리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온동화재, 학동화재. 학동화재가 왜 학동화재인지 아십니까? 부인이 학동에서 시집오면 학동화재예요. 이걸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압니까? 이 감성을. 근데 거기다 대놓고 5살이나 어린 여자애는 알지만, 오빠 너는 가슴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너한테는 감동이냐, 나한테는 추억이다. 이 말 너무 멋있어. 최고야. 그러고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게 메모입니다. 우리는요, 메모하면 할 일을 적습니다. 할 일하고 약속. 하지만 저는 제가 단기간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습관은 영감이 묻어나는 문장을 쓰는 습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육신은 음식을 먹지만 영혼은 단어를 먹고 삽니다. 단어를 통해서 의미를 음미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보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걸 받아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죠. 아이들도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책이 나한테 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메모를 안 씁니다. 메모하지만 약속이나 할 일 정도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제가 이런 것들이, 저는 특허나 업무 개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이 칸에다 적어놓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청소기 얘기도 했지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실용실한 등록인데요. 책상을 쓰는데 얘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업무 보기가 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 알 겁니다. 모니터 내가 있죠, 키보드 있죠, 전화기 있죠, 캘린더 다 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A4 한 장 정도 여백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여기다가 지혜꽂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지혜꽂이. 뭔가 좀 참신한 책꽂이를 만들어보자 이러고 시간이 지나는데요. 어떤 게 나온지 아십니까? 몇 달이 지났더니요, 이런 게 나옵니다. 도면이 다 올리자 위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요, 싱크대 공장 가서 집 주변에서 만들어서 25,000원에. 그랬더니요, 지나다니는 직원들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이프한테 이거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내가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마진을 못 받치니까 원가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실어 날리면서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괴롭힌다고 한 50개를 실어 날렸습니다. 이게 별리사가요, 이걸 도면을 딱 보더니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과장때 했는데, 김 과장 5대5 나한테 그래서 5대5가 뭐예요? 그랬더니 특허 등록료가 300 정도 되는데 안 받을 테니까 소유권 5대5로 하자. 18,000원 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없는 상태, 이 글자 하나에서 창조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창조를 이렇게 숟가락, 창조성은요,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창조성은 뭐냐면 떠올린 아이디어를 콩나물 시루에 넣어놓고 키울 수 있는 습관이 있냐 없냐입니다. 생각으로 있는 아이디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메모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상 받았던 프로젝트들, 저는 이런 것들을 절대 영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제가 항상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배치해 놓고 책을 보고 인연을 만났더니 영감들이 떠올라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문득 떠올라가지고. 세 번째, 독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비전의 씨앗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도구도, 두 번째 메모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식 관리하는 독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책을 읽고 나면 보시면 이렇게 제가 17년 동안 실천했던 독서 노트인데요. 이렇게 칼라로 쭉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드릴 수 있어요. 원장님한테 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양식이랑 아시아 직원이 수백 명이 이걸 가져갔는데요. 저한테 혼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자 과장인데 선배님 거 필요 없고요, 딸 것만 주세요. 한 대씩 얻어맞습니다. 네가 해 그러면서. 네, 저는요 이걸 하면서 제 인생에 독서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수행해서 나왔는데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없었고요, 중학교도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책은 동명성왕, 왕검, 정글북이 답니다. 보따리 장사가 학교 와서 팔고 갔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흙에서 맨날 놀다가 동화책을 보니까 이런 신천지가 없구나. 근데 책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럽니다. 제가 독서를 시작한 건 30대 중반에 회사에서 인터넷 업무를 맡겨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인터넷은 모르는데 맡기니까. 선배 물어보면 나도 몰라.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한 독서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독서를 효율적으로 할까 하다 이걸 만들었거든요. 왜? 되새김을 하려고. 이겁니다. 도구를 만든 이유는 되새김을 자동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책을 읽으면 책 제목이 있고요, 페이지가 있고, 다 읽은 날짜를 저는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 책이었고 누가 썼고, 여기는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이런 5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책의 목표를 실현했더라, 논리적으로 써졌더라, 이해하기 쉽다, 실용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25점 만점으로 하는데요, 하얀 라인에 있는 책들은 배신감을 준 책들입니다. 80점이 안 되는 20점 이하. 핑크색은 21점부터 24점, 빨간 거는 퍼펙트, 내 인생의 바이블이야, 이 작가는 만나봐야 될 것 같아. 이 과정에서요, 읽었던 책들이 나한테 되새김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구적 접근을 하는 거죠. 보세요, 제가 몇 권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다 강추 서적입니다. 얼음,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요.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죠. 하나짜리 안 보이시죠? 왜? 배신감을 줬기 때문에 여기 패딩이 쳐져 있을 겁니다. 지금
스티커 2개짜리는 핑크색, 3개짜리는 빨간색. 이걸 저는 책을 읽고 나면 무슨 그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의식행위 같은 거죠. 이걸 누르면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몇 초지만 이걸 하면서 되새김하고 이걸 하고 되새김하다 보니까 독서가 한번 딱 끝나면 마치 삼독사독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버리지 않습니다. 스티커 하나짜리는 어디 패딩에 치지만 2-3개짜리는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주로 앉아있는 책상, 회사 책상 앞에 2-3개짜리 꽂아놔요. 그러면 아침에 1초 지나치면서 제목 딱 보고 아, 저 책은 어떤 감동이 있었어. 몇 번 이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익숙한 책이 됩니다. 이거는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창조성이라는 거죠. 원래는 독서법 12단계가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 12단계를 그냥 책을 사는 과정부터 짧게 리추얼 의식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독서를 시작한 지 4-5년 만에 대기업에서 독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강의를 하면 얘기를 많이 해요. 후배들이 원래 문학소는 아니었냐고. 딱 생긴 게 그렇게 생겼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배님 꼭 목사님 같아. 엄청 짜증납니다. 그 얘기 들으면. 제가 여자 과장들이 그 얘기하면 꼭 그랬어. 나 남자로 좀 봐줘라 그러면서. 근데요, 원래부터 문학소년이 독서 강의를 한다면 따라갈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이니까요. 아시아나에서 여름에마다 비전 캠프를 했습니다. 자녀들 아시아나 회사 돈으로 직원 자녀들 보통 리더십 캠프, 비전 캠프 하면 60명 모집을 하면 60명, 70명 정도 와요. 근데 어느 해 여름에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대생들 16명을 동원해가지고요. 16명이 1박 2일로 같이 간다. 하루는 밤 11시까지 조별로 서울대생 한 명 앉히고 그 다음날은 서울대를 투어를 시켜주겠다. 난이 났습니다. 137명이 지원했습니다. 직원들이 전화 와요. 백 쓰려고. 한 명만 받아주는데 김 차장 2명 받아줬는데 내 상무한테 얘기했다. 막 이러면서.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저희들 중에 몇 명이 서울대 갈까? 뭐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버드 법대생 강의하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의 성실한 이야기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하버드 법대생 수석한 이야기는 감동은 있지만 우리한테는 무지개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부담일 뿐인 거고. 우리 아이가 안 나면 모르겠다. 왔어요. 조퇴시키고 오려고 했는데요. 학교에서 5시까지 안 보내준다 해서 저 혼자 전철 타고 오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4번째 인연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인데요. 보시면 아무것도 표시가 없으면 배신감을 준 사람. 별 하나는 좋은 사람. 별 2개는 배울 게 있어. 별 3개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멘토 같아. 제가 일본에 6개월 공부를 했었는데요. 67명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제가 누구를 만날 것 같습니까? 명백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려고 100%는 아니겠지만 나한테 지향점을 준 거죠. 회사에서요, 지역 전문가 핵심 인재로 뽑은 겁니다. 회계 MBA 핵심 인재라고 뽑은 겁니다. 회사는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핵심 자원 관리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요, 명확하게 어떻게 투자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소중하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사고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삶에서 뭐가 중요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하다면 명확하게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살아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처절합니다. 제가 생각해요. 근데 사고,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인식을 해야 된다. 인생의 귀인이 누군가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나한테 진짜 멘토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2, 3, 4초로 늘리다 보면 1초는 늘게 돼 있더라. 이거를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내 삶의 모판에 비전, 메모, 독서, 인연이라는 4가지 소중한 씨앗들을 도구에 의해서 이렇게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단계는요, 제가 강의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제가 이걸 자기개발 책을 보고 세미나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취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3년 만에 이거 강의해도 되겠네 이걸 느낀 겁니다. 후천적으로. 아까 저기 독서노트를 회사에서 우연히 발표를 했어요. 상무님이 일주일에 한 명한테 무조건 나오라 해서 프리 토킹을 하래요. 150명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 엄청 두렵습니다. 지금 1시간 강의 하라면 짜증나요. 할 얘기 많은데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는 3분 스피치를 자유주제로 하라고 그러는데 앞에 이모, 부장, 직원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와서 영양사 직원한테 친절하게 합시다. 전화 친절하게 받읍시다. 뭐 인사 잘합시다. 아니면 한 달 전부터 어디서 시를 찾아서 시만 읽고 뛰어 들어갑니다. 제가 혈액형 뭐라고 그랬죠? A형이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저 혼자 하던 거예요. 이거하고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 뭐 이런 책 3개를 가지고 나가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무님이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 중에 3권 이상 읽은 놈 손들어봐 그러더라고. 150명한테 한 명도 안 들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김상경 존경스럽다 너 그러대요. 그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요. 강의가 내 인생인가 하고 집에 가서 이력서를 썼습니다. 교육팀장한테. 이거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교육부장한테 딱 보냈더니 와서 강의해 해가지고 인생이 그날 바뀐 거죠. 그게요. 독서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문학손이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비전이 없는 거죠. 늦게라도요. 책에만 잡을 수가 있다면 잃어버린 시간들을 복구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주변에는 자기개발하는 강사들, 작가들이 많거든요. 책 쓴 사람들, 원래 천재 아닌 사람도 후천적으로 어느 순간에 책에만 잡아주면 가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이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삶의 모판에 씨앗들을 뿌렸더니 이런 영감들이 많이 나도 모르는 창조적 영감들이 분출하더라. 이걸 절대 영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천직도 발견했었고요. 회사에서 큰 상을 받는 프로젝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차원에서 나누고 있는 거죠. 이걸 하려고 사표 내고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요. 좀 나이 든 분들이 이 화두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실 겁니다. 내 천직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회사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찾아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 생에서 뭘 할 건가를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그걸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좀 사례를 들고 빨리 쭉 가겠습니다. 원래 제가 30분까지거든요. 그래서 10분 늦게 시작했는데 그냥 30분은 가시는 게 좋죠? 빨리 가는 게.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절대 영감을 얻게 돼서 했던 주변에 나도 모르게 퍼져갔던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 하세요 여자분들. 가족끼리요. 가족끼리도 하세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싶은데 너무 모르셔가지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커서 또 합니다. 어른이 돼서 누구한테 할까요? 그죠? 마누라한테 하면 쫓겨납니다. 아이한테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거 아이 풍주가 너무 이뻐서 제가 똥줄을 몇 번 놨거든요. 한 3번 당하더니 얘가 막 올라가다 갑자기 아빠 먼저 봐. 이러면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오 하고 올라갔더니 아빠 똥줄 하고 올라와요. 저는 그 순간에 못 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나는 진짜 무의식적으로 하던 모든 행동들을 얘는 보고 따라하고 있었구나. 왜?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행동들을 부모 통해서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내가 뭘 복제를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내 아이, 가족한테 영향이 가더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들이 분출해서 비슷하죠? 독서노트가. 지은이가 7살 때 했던 독서노트입니다. 지은아, 네가 책 얼마 읽는지 아빠는 몰라. 아빠 독서 하는 거 봤지? 노트? 너도 해봐. 그랬더니요, 아빠 목표 실현 논리 이런 거 모르겠어. 이렇게 해줘. 너무 재미있다,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여기다 점수를 써요. 왜 써? 이걸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제가요 10권 읽으면 영화 보여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집에 갔더니요. 저는 엑셀을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얘한테. 집에 갔더니 지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잘 이루어갈 것이다. 아빠 엄마 10권 읽으면 영화 보여주신다 했죠. 잊지 마세요. 이러고 어느 날 얘가 노래방을 제가 두 여자 때문에 노래방 끌려다닙니다. 나는 저는 노래를 잘 못하겠 노래방을 좋아해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빠 30권 읽으면 노래방 가고 싶어. 그래요.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습니다. 이 말이 하고 싶었거든. 지은아 노래방은 원래 가는 거 맞나?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뽀록 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캐제를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이러고 말았죠. 어느 날은요. 아빠 150권 읽으면 기차여행 가고 싶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네가 나한테 세뇌당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요. 뭘 느꼈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부모의 모범. 두 번째 부모의 고민. 이 좋은 거를 애한테 어떻게 복제시킬 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요, 책을 읽으면 한 장으로 느낌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독후감 쓰라고 많이 하시죠? 얼마 힘듭니까, 독후감 쓰기? 시키지 마세요, 그거. 너무 힘드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라고 했더니요, 의장을 읽고 느낌, 왕은 일을 해야 한다. 참견시를 읽고 참견은 짜증난다. 아마 제 생각을 했나 봐요. 엄청 웃었습니다. 집사람 이거 보면서. 그리고요, 우리 여승무원 중에 한 명이 아주 나중에 제가 책 쓸 때 그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여승무원이 8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8천만 원어치 책을 샀답니다. 딸 아이가 1살 때. 지금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돈 진짜 많구나게. 남편이 한의원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느낌이 뭐냐면 독서를 안 한 사람은 책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연령대별 추천서를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가 7살 때가 제가 책을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선배님 요즘 오라버니라고 해요. 제가 퇴직하고 나니까 오라버니, 우리 딸이 선배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책을 다 봤습니다. 7살 때부터 그렇게 키워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지용이의 독서노트, 7살 때 엄마와 함께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출판 강연회 하고 있을 때요, 7살짜리가 제 강의를 요약을 했습니다. 절대의 영감.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되게 고마워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는 멘토 역할을 했고, 이 엄마한테요, 그 엄마는 그 멘토의 멘토 역할을 했는데, 이 계기들이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재미있는 삶만 추구해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재미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20, 30%의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원들한테도 이걸 강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은 조종사가 저한테 강의 받고 너무 좋았다. 먹고 사는 꿈만 생각했는데 앞으로 사명을 위한 꿈도 찾아야겠다고 메일이 왔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조종사는 제가 시키지도 않는 걸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잘렸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졸업학점 2학점이 안 나왔다고 회사에서 잘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외국 가서 1억 들여서 조종사 훈련 받고 입사했거든요. 근데 교수님 컴퓨터공학 학 과목에서 2학점 안 줬대요. 교수가 뭐 삐졌나 봐. 그래서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아팠죠. 아주 드물게 지가 인생계에 있어서 저한테 보낸 후배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이번 최종 면접에서도 차장님 덕을 많이 들고 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박정훈 씨는 이제 조종사라는 꿈을 찾았으니까 조종사가 되면 꿈을 다 이룬 거겠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기에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차장님 강의 후에 항상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제법 잘 답한 것 같습니다. 차장님 조종사 다시 합격했습니다. 그래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대로 메일을 긁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뭘 했냐면, 박 부기장 너 똑같은 강의 4시간 어떻게 들을래? 내가 그랬거든요. 접기적 강의를 했더니 뭘 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아시아나가 아니고 대한항공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나쁜 새끼 배신자 그러면서. 그러고 다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조종사로 먹고 살고
젊은이들한테 제 경험으로 영감을 주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 사명을 찾았다고 메일이 왔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제가 만들었던 아시아나 독서클럽이거든요. 제가 있고 이 친구 승무원 딱 보이죠? 여승무원, 남승무원, 정비사, 이 친구도 승무원, 조종사 팀장. 여기에 이방이 와 있습니다. 대한항공 박정원 부기장. 제가 온다고 해서 문자 보냈습니다. 너 유니폼 입고 오면 맞아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인연들이 이렇게 진지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요, 그게 평생의 연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사례들이 많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이분 만나서 제가 영감을 팍 받아가지고요. 이분이 그 박사들 모시고 시골에 강의하러 다녀요. 시골 아이들한테 과학자의 꿈을 주자고 그걸 올렸답니다.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시골 20만 이하의 소도시 아이들은 과학자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가서 내가 밥값 주고 교통비 낼 테니까 과학자분들 시골 아이들한테 과학자의 꿈을 주자고 했더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섰대요. 보십시오. 공대 교수입니다. 바이오융합 강연 가능합니다. 이분들 아시아나 부르면 200, 300 달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시골에 내려가더라고요. 돈 안 받고. 이분은요, 아줌마인데 남편은 대한민국 CSI 과학수사대 현장 감시반.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필 받아가지고 머슬러였고 5단계가 차창 높습니다. 사람은 자아시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얘기를 듣고 절대음감이 팍 떠올라가지고 회사 가서 이 행사를 본다는 기획서를 썼습니다. 왜? 아시아나 승무원들이 맨날 공연하러 위문 공연 다녀요. 재능 기부. 저는 강의 기부하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재승 박사가 같이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요. 승무원들한테 야 같이 나가자. 나는 강의할 테니까 너는 공연을 해. 한 자리에서 의미도 주고 재미도 줘보자 해가지고 포상금 50만 원 받고 무대에 섰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고요. 승무원 클래식 밴드가 축하 공연하고 저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인생 전반의 꿈을 먼저 학습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 딸이 와서 국제고얘기 하듯이 승무원은 여러 가지 꿈 중에 승무원이 뭔지를 강의를 해주는 거죠. 이런 모듈을 만들어서 강주는 조종사 밴드가 들고 내려갔습니다. 이 안에 몇 명은 여기서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일사일통 가서 딸하고 모내기 하다가 우리 고향 해남이 생각이 나서 또 회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에다가 해남 가서 해보자. 그리고 그렇죠. 아시아나 땅끝마을 1419는 몸으로 하는 공사 말고 교육기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분은 제 친형이거든요. 해남 군청에 근무하는 친형인데 기획서 보내면서 형한테 그랬습니다. 형 이거 지워버리고 형이 썼다는 기획서라고 얘기하고 군수님한테 올려라. 나는 사장님한테 올릴게 아시아나에. 군청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공짜로 해주니까. 그래서 성사가 돼가지고 해남 촌놈들입니다. 군청에 모임. 여기 가서 유니폼 다 입게 만들거든요. 유니폼 입고 가서 조종사가 되려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고 급여는 어떻게 된다. 이 꿈을 가져라 아이들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영감이라고 제가 꿈의 전문가가 되려는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재승 박사 만나고 영감이 떠오르고 모내기 하다가 영감이 떠오르는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원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 가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전남 해남구 문내면 석교리 심동입니다. 아주 끝이죠 끝. 면소재지도 아닙니다. 석교리 심동의 34가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다가요 면사무소에 있는 명량 보셨어요? 영화 명량. 명량 대첩지가 우수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 할 때 우수영이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수영이 우수영입니다. 수군들이 있는 좌수영이 여수였습니다. 저는 우수영 출신입니다. 수군의 자손. 제가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면사무소에 있는 중학교를 갔더니요 면사무소 아줌마가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니? 그래요. 그래서 신동수 왔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촌에서 왔네? 나 그러더라고. 면사무소가 도시입니까? 돌아버린 줄 알았으면서 군에 갔더니요 군 아이들만 오고 면 애들은 못 와요. 또 버스 대주려고 없다고. 그래서 또 회사에 보고해서 면으로 찾아갑시다 해서
하원면에 있는 중고등학교 가서 똑같이 했죠. 이런 영감들이 드림 마이스트로란 꿈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자극들이 영감의 기원이 돼서 올라가더라. 도구에 의해서 주변에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이가 추구하는 뭔가. 우리가 영화 보면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는요, 홍콩 비행 갔다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잠은 한숨도 안 재고 기포항에 기다리고 있다가 태고 내려갔습니다. 가면서 울먹거리더라고요. 화장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더니 강의가 끝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더니요, 트렁크 좀 여세요 그러더니 16박스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건 해남 물감자입니다. 올라오면서 또 그렇습니다. 진짜로 제가 책에다 썼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살자면 우리 직원들도 재미없다고 그래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자기한테 가서는 왜 진지하지 않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입니다. 절대영감이라는 게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그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면 지 스스로 영감들을 떠올리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던 거고 아이도 저도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더라. 사실 이해도 긴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시간짜리인데 2시간짜리에서 바로 할게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저기. 끝이고, 예. 이미지로 만드는 나의 돈 네. 케이크 같은 걸 보내서 예.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보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러고 왔어요. 얘들이 정말 다 성악자의 뭘 어떤 태도로 보시고 이 아이의 꿈이구나 생각을 보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놀이죠. 꿈꿔본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과학자가 되려면 이런 학교가 있으면 뭐 사주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 생겼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건 이건데 자기가 생각한 건 아직 처음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벤트화가 됐어요. 그런 교육들이. 그러니까 재미가 제가 안타까운 건 기업교육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에는. 근데 강의는요, 재미가 우선이고 의미가 우선이고 재미가 포장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강의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재미가 우선이고 의미를 포장재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재미만 있으면 끝나요. 평가 좋으니까. 아이들은 깊이 생각을 큰 놓는 거죠. 사실 아이가 그 판단을 능력이 없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자기 학습 기간이 필요한 거죠. 꿈이라는 게 뭐고 어떤 직업의 특성 있고를 독서든 뭔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일관성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 일관적 자극이 반복이 돼야 얘가 느낌이 오는 거죠. 일회성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그게 자기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행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벤트를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 역할을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부모의 환경하고요, 사회 환경, 학교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또 학원 환경 또 다르시잖아요. 거의 얘들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부모들이 딱 잡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제공을 하는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거는 저희 주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 제시라기보다 그런 자극을 찾아주는 거죠. 책이든 경험이든 사람이든. 예를 들면 아까 승무원 누가 지원한 데서 데려라고 했잖아요. 김포원까지 찾아오는 부모도 있어요. 얘 데리고. 왜? 나가 제시해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탐색을 해서 다이렉트 모르는데 이렇게 토스해서 오더라고요. 아는 사람 거쳐서 저한테 연락할 거예요. 내 친구인데 좀 만나주세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내가 일방적인 제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제시는 힘든 거죠. 단지 그런 환경 뒤에 자극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다. 네. 아까 교수님도 많이 아이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칫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얘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이제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얘가 원해서 하는 거야. 아까도 이제 따님한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걸렸지? 우리 딸도 요즘은 독서노트 안 합니다. 저는 고민하죠. 이걸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희 동료 차장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앞에서 교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내 새끼 어떡하냐고. 그래서 네 새끼를 왜 나한테 그러냐고 쓰면서 했는데 사정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외환은행 다녔었고 은행이 그렇게 늦게 퇴근한답니다. 정사 마치고 그 은행원들이 자식을 그렇게 키운다면서요. 칼로 재듯이 되게 그 이성적으로 한답니다. 통제를. 그래서 엄마는 그러고 남편은 아시아나 세일하면서 술 먹고 거기 떡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가 중학교 때 클리닉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와, 잘못 가고 있네 하고 중학교 때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이미 고착화된 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착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극복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실은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네 아이가 네 유전자를 언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니? 지금 답이 뭘까요? 보통은 뱃속에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수님이 명답을 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이 네 유전자의 각인이 돼서 아이한테 가는 거다.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도 환경을 만들어 가줘야 되고, 그게 놓쳤을 때는 놓친 기간이 길어진 만큼 원복시키는데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완벽한 아빠는 아닌데 열심히 책 보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봤었고, 집사람은 저는 이제 큰 길을 앞에서 보여주는 입장이고, 집사람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완벽한 답은 없지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는 고민, 딜레마죠. 네, 감사합니다.